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뉴욕이 코로나19로 지옥이 되었을 때 이 한 사람이 만든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의료 시스템으로 브루클린의 확진율을 3분의 1로 줄여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CNN, BBC,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목했던 그 시스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영웅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 여러분께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김순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5년째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WHO 국제 컨퍼런스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어요. 2020년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뉴욕에 기적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K닥터라고 부릅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거렸죠. 2,000명의 의료진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K닥터라니.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계 의사 박민준이 브루클린에서 보여준 의료 시스템은 팬데믹 대응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민준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명예보다는 현장을 택하는 그의 성격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이 지옥 같았던 그 시절을 말이죠. 당시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취재하느라 매일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만큼은 달랐거든요. 다른 병원들이 아수라장일 때도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 병원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브루클린에 한국 의사가 뭔가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더라. 거기는 확진율이 다른 지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더라.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0년 3월 말 뉴욕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때 말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박민준이라는 의사.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말수도 적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마치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그가 한 첫 번째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이에요. WHO 사무총장의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박민준. 그는 2020년 뉴욕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뉴욕 확진자가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날이었거든요. 저는 오전 일찍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구급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한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병원이 포화 상태라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네요. 응급실로 들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까지 누워 있었어요. 기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산소 마스크를 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간호사 하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님, 여기 있으면 안 되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일하는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박민준을 처음 본 게 말이죠. 그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다른 의사 몇 명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만큼은 고요했어요. 우리는 지금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죠. 이대로 가면 의료진부터 무너집니다. 동료 의사 하나가 반박했어요. 박 선생,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부 지침을 따라야죠. 그 의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다르게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동선 분리, 체계적 방역.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민준에게 집중됐죠. 한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한국식이라고요. 여기는 미국인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의료진들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을 때 박민준만큼은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료진 30%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죠. 개인 보호 장비는 바닥났고 인공호흡기도 부족했습니다. 병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침은 계속 바뀌고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박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한국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효과는 검증됐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 의사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박민준은 차분히 답했어요. 먼저 드라이브 스루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동선 분리. 한국질병관리청과 직접 협력해서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그게 여기서 통할까요? 하지만 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빠질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박민준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일대 한국계 의사들에게 일제히 연락을 취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죠. 여보세요, 김 선생님. 박민준입니다. 그의 첫 번째 전화였어요. 맨해튼의 내과 의사 김철수에게 건 전화였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나도 걱정이야. 우리 병원도 난리거든. 박민준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날 하루 동안 박민준은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저지의 소아과 의사 이영희, 롱아일랜드의 외과 의사 정호진, 퀸즈의 가정의학과 의사 최민석, 한 명씩 설득해 나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민준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스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둘씩 동참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20년 전 한국에서 사스를 겪었던 의사들이었죠. 그들은 팬데믹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화면에 15명의 한국계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그 자리를 지켜볼 수 있었죠.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민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뉴욕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김철수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박민준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한국질병관리청과 직접 협력하겠습니다. 진단키트부터 방역 매뉴얼까지 모든 걸 가져올 거예요. 이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한국 방식이 통할까요? 박민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통하게 만들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호진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하고 허가는 또 어떻게 받아요? 박민준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더군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투자해요. 회의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세부적인 역할 분담부터 일정 계획까지 모든 걸 논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민주는 더욱 놀라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직접 연락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근무하는 박민준 의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뉴욕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24시간 핫라인이 개설됐습니다. 한국의 방역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박민주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아내 수연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의 대화를 들려주더군요. 여보, 너무 나서지 마요. 우리 가족 생각도 해야죠. 수연 씨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박민주는 이미 결심을 굳혔더군요. 지금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건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박민주는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화물들이 트럭에서 하나씩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주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설치용 장비들입니다. 한국에서 24시간 만에 공수해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방역복, 체온계, 심지어 조립식 부스까지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원해준 거였어요. 대사관에서 특별 운송 허가까지 받아줬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오전 8시, 한국계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영희는 한국에서 온 매뉴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정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한국이 먼저 겪어본 게 있으니까 체계가 다르네.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관리팀장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거 FDA 승인은 받았나요?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주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관리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IT 개발자 3명이 도착한 거예요. 이들은 박민준의 대학 후배들이었습니다. 형,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태현이 박민준에게 인사했어요. 태연아, 고마워. 근데 정말 앱 개발이 가능해? 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실시간 환자 관리부터 동선 추적까지 모든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오후 2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립식 부스는 정교했어요. 30분 만에 완성됐죠. 자동차가 들어오는 동선부터 검사 후 나가는 동선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과학이네. 간호사 메리가 감탄했어요. 그녀는 20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렇게 체계적인 건 처음 봐요. 저녁 6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박민준이 직접 첫 번째 환자를 맞았어요. 60대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창문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박민준의 안내에 따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검사 시간은 3분. 기존 방식의 10분의 1이었어요. 환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왜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하죠? 밤 10시. 김태현 팀이 개발한 앱이 완성됐습니다. 형, 테스트해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앱은 놀라웠어요. 환자 정보부터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관리됐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정호진이 앱을 보며 감탄했어요. 환자 동선까지 추적되고 결과도 바로 나오고. 이영희도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검사받았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날 밤 11시 첫 번째 시스템 점검이 끝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박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8시간 만에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브루클린의
한국식 의료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월요일 아침,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브루클린에 3분 만에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더라.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들, 질서정연한 차량 대기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다르네요. 검사를 받고 나온 시민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2시간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정말 3분 만에 끝났어요. 오전 10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취재진이 도착한 거예요. 앤더슨 쿠퍼가 직접 나온 거였죠. 이곳이 바로 뉴욕에 나타난 기적의 의료시설입니다. 박민주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앤더슨 쿠퍼가 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전국이 주목하고 있어요. 브루클린의 확진율이 뉴욕 평균의 3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지역은 여전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브루클린만큼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이 직접 온 거예요. 박 선생님, 이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민주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WHO 사무소장은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모델입니다.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벌어진 의료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박민준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박민준은 차분히 답했어요.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디서든 써야죠. 화요일 아침 유럽 각국에서 의료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의사들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의사 마르코가 박민준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방법만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박민준은 흔쾌히 모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뉴욕의 놀라운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어메이징 코리안 닥터들.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로이터, AP통신, 가디언지까지 모두가 K닥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박민준에게 WHO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의 시스템을 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방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민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죠. 금요일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만찬이 열렸습니다. 대사가 박민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모든 건 팀워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성공이 항상 축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죠. 월요일 아침 박민준의 딸 지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코로나 퍼뜨린 중국인이라고 해. 아빠가 중국 바이러스 전문가래.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현아,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바이러스를 막는 일을 하잖아.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은 모두 같았어요.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화요일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성향 언론에서 박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스뉴스의 한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경악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국 의료를 통제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박민준의 선의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병원에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 병원을 운영하게 하느냐는 내용이었죠. 접수 직원 KT가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민준은 침착했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환자를 돕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목요일 오후, 병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외과 의사 존 윌슨이 박민준에게 따졌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박민준이 차분히 답했어요. 하지만 존 윌슨은 계속 공격했죠. 언론에 나와서 영웅 행세하고 마치 당신만 유능한 것처럼 구는 거 말이야. 그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민준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환자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존 윌슨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만 주목받고. 박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저녁 박민준은 집에서 아내 수연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수연아, 나도 힘들어.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아빠가 정말 의사냐고. 박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야, 아빠가 뭘 잘못했을까?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게 나쁜 일인가요? 그 순간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토요일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박민준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한국계 의사들의 과도한 자기 홍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박민준과 그의 동료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을 영웅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팩트는 완전히 무시된 채 추측과 억측만 가득했죠. 그날 오후, 박민준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나선 걸까? 바로 그때 간호사 메리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메리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죠. 메리, 나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졌네요. 박민준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일요일 저녁, 박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조용히 일하자. 환자들만 생각하자. 하지만 이미 세상의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은 끝났고 뉴욕은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박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 응급실. 박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3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마치 그 모든 소동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박민준은 반가워했어요. 김승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3년 전의 그 활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거였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시에서 박민준에게 공식 감사패를 수여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팬데믹 대응 공로상이었죠. 하지만 박민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청 관계자가 당황했죠. 선생님, 이건 뉴욕시 최고의 영예입니다. 왜 거부하시는 거죠? 박민준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 시간에 환자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3년 전과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후회하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죠. 박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죠. 가족들이 상처받은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박민준의 딸 지현을 만났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게 나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싶었죠. 지금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지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팬데믹에 대해 배우는데 교수님이 아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K닥터가 뉴욕을 구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박민준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맨해튼에서 진료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변한 게 없어요. 원래부터 조용한 사람이었거든. 그때 일을 후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죠.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이영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박민준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선행을 하고도 숨기는 타입이거든.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지금도 몰래 저소득층 환자들 치료비 대신 내준다고 들었어. 정말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털어놓더군요. 박민준은 3년 동안 조용히 자선 활동을 계속해왔어요.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 주 금요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박민준에게 연구 교수직을 제안한 거예요. 팬데믹 대응 연구소의 책임자로 모셔가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박민준의 답변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브루클린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김승 기자님, 의사의 보람이 뭔지 아세요? 환자를 살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했죠.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명예나 인정은 덤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혼자만의 만족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제네바 WHO 컨퍼런스에서 박민준의 이름이 다시 불려졌을 때 저는 그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팬데믹을 막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박민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브루클린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있었죠. 전 세계가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왜 안 가세요? 박민준은 웃으며 답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여기 환자들을 볼 건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아이는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도 심했죠. 어머니는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통역을 찾고 있을 때 박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케파사, 미 아모르. 박민준이 아이에게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박민준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곧 나을 거야. 아이는 점점 진정됐습니다. 박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한 거죠. 어머니도 감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K닥터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K메디컬의 정신이었죠. 치료가 끝난 후 박민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승 기자님, 사람들이 K닥터니 K메디컬이니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죠. 박민준은 아이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저 아이가 웃으며 집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 뉴욕대 의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민준 응급의학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박민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죠.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름을 딴 연구소인데 왜 참석 안 하세요? 박민주는 간단히 답했어요. 제 이름보다는 환자들이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박민준의 후배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박민준을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죠.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후배 의사 중 한 명인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선배님을 보면서 의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배웠거든요. 박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의사일 뿐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전역의 한국계 의료진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유산이라고 할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의 진짜 유산은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명예보다 소신을 택하는 용기, 혼자만의 만족으로도 충분하다는 겸손함. 그게 바로 K닥터 박민준이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브루클린의 어느 응급실에서 박민준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일 겁니다. K닥터.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평범한 의사가 보여준 평범하지 않은 마음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